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소방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또 이제 만날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2023년도 소방행정법에 나왔었던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토대로 그 약점을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재시생 분들 또 행정법을 좀 공부를 했었던 분들이 들으셔서 약점을 이렇게 보완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초시생 분들한테는 아직 어려운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은 좀 잠시 미뤘다가 나중에 공부가 된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걸 위주로 설명을 할 거냐. 일단 23년도 소방직 행정법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이 출제가 되는데 막 그렇게 생소한 이론이 출제가 된 것은 거의 없었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보편적인 이론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엽적인 판례 같은 것들이 좀 등장했어요. 지엽적인 판례는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 못 봤었던 판례라던가 혹은 좀 특이하게 최신 판례가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신 판례는요. 보통 시험을 출제하기 전에 1년이나 2년 전에 나온 것을 최신 판례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소방행정법 시험에서 최신 판례가 잘 다뤄지질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최신 판례가 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었죠. 세 번째로는 지문의 길이가 또 상당히 길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 내에 문제를 푸셔야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었고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번에 오답률이 높은 5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약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답률이 높은 5문제를 딱 뽑아오게 되었는데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약간 생소한 판례,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잘 접해보지 않았을 판례라고 한다던가 혹은 최신 판례에서 좀 많이 틀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제는 5번 문제였었거든요. 5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청이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로서 국민한테 권력적으로 다가갑니다. 권력적으로 다가간다는 뜻은 국민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한테 권력적으로 다가가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군대 가라, 너 세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행정청이 밀어붙이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행위에 대한 종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허면, 특대인, 공통수학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다 암기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하허면에 해당하는 예시들, 하명, 허가, 면제에 해당하는 예시들, 그 다음에 특인, 대, 특허, 인가, 대리에 해당하는 예시들, 그 다음에 공통수학, 공증, 통지, 확인, 수리에 해당하는 예시들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묻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은 충분히 출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틀린 지문일까를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생소하게 다가갈 만한 테마들이 살짝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가 좀 그랬었냐면은 2번과 4번 지문이 살짝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게 다가갈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1번과 3번 보기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기출문제만 풀면은 최소한 2~3번 이상씩은 보셨을 지문들이었기 때문에 틀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4번 보기도 사실 서울시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기억이 날 만한 테마였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대충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2번은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어요. 2번과 4번 중에서 아마 고민을 하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 답을 고르시게 되는 바람에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설을 해드리고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살짝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사위원회의 국가기소결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기소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친일파들이 정상적으로 모으지 않은 재산들을 국가에서 귀속시켜서 환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성격이 뭐냐? 확인이라고 하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죠.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수학,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하나로서 다툼이 있는 사안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일파의 재산이 맞는지 아닌지 뭔가 다툼이 있는 사안을 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친일파의 재산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국가기속으로 결정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을 해결해주는 확인에 해당한다. 굉장히 대중적인 지문 중에 하나니까 이 1번을 찍으셨을 분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적 공부는요. 지적이 뭐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라 땅지자에다가 이제 목적을 의미하는 땅의 목적을 공적으로 적어놓은 장부를 지적 공부, 토지대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토지대장에 담당하는 행정청, 소관청이 지목 변경 신청을 반려한 행위,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뜻이 아니라 땅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땅이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에서 농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농지가 싫고 나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정청한테 신청을 딱 했더니 행정청이 거부해버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반려가 거부했다는 뜻인 거예요. 거부하게 되었을 때 이게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행정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은 행정행위가 아닌데요. 여기 지목을 변경해주지 않게 되면은 나는 대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축물 같은 거 올릴 수도 없게 되고 여러 가지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목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그 행위 자체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1번과 3번은 굉장히 대중적인 지문이었습니다. 사실 다 4번도 은근히 이제 문제 풀어보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냥 대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적인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장 굉장히 많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영문으로 도장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한글로 도장 만드는 분도 계시고 한자로 도장 만드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도장 만드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인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장이 있을 텐데 그 도장을 갖고 가지고 뭔가 인감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청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 도장을 갖고 있는데 이 도장이 인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행정청에서 이거 인감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즉 인감으로서 증명하는 행위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처분이겠고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처분이 아니게 될 텐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인감이 궁금해가지고 인감임을 확인을 받았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가한테 뭐 달라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까? 그냥 원래 인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통해 가지고 뭐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테마는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출원자가 신청한 사람을 의미하죠.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처분이라고 한다면은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겠지만 즉 소송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2번입니다. 가장 생소한 지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검열이라는 말까지는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이해를 하면서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례의 문제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동작구청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동작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장이 저한테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주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젠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을 때 얘가 사업자라는 등록증을 주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게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처분성이 있겠고,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처분성이 없게 되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네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나는 이미 음식점 영업 허가를 통해 가지고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건 그냥 내가 증명해준 사실을 그냥 이야기해준 것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된 테마들은요, 당연히 처분성이 없다라고,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납세 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이 되겠죠.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파트를 공부를 하시면서 단순히 이제 문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이 말이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된 성격을 분명히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거나 문제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해당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조금 생소한 워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문제라기보다 다 행정법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행정법 이론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왜 틀리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문제 보시면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보기도요, 틀리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던가 검사의 불기소 결정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되게 대중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요걸 틀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보기 보시면은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건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은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왜? 사실 그 최신 판례에서 나왔었던 워딩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행위인지 아닌지, 즉 처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는 그게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등등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게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약간 불분명할 때에는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국민이 이걸 받게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예상이 들었었대. 그러면은 그걸 처분이라고 인식을 해주고요. 이걸 받게 되었을 때 이거 항고소송 제기할 테마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은 처분성이 없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분인지 아닌지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게 좀 불분명할 때는 국민이 어떠한 불복 방법으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처분성으로 있다라고 해서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처분성이 없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는 최신 판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에 대해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뭐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뜻인 것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분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할 때는 국민이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불복 방법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예요. 처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신 판례가 그동안 거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좀 최신 판례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도 계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수업 때 당연히 대비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뭐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어쨌든 최신 판례가 등장을 했으니까 내년 시험 볼 때에도 충분히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판례에 대한 특강도 들으시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3번. 3번도 너무 대중적인 질문이었었죠. 우리 행정행위는 보통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행해지지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행정행위를 해요. 또 그 행정행위가 처분성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처분이게 될 때에는 당연히 항고소송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규칙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상대방의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겠죠.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나고 보아야 한다. 되게 대중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심지어 수업 때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가지고 암기까지 시켜드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문경고 조치 이런 거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감면 불인정 톤지, 운수권 배분 처분,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테마들이었었겠죠. 그래서 혹시 2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도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보시면서 정리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지문도 역시 최신 판례 내용이었었거든요. 아까 봤었던 그 2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최신 판례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생소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마 정답을 찍으셨던 분이 2번과 4번 중에서 헷갈려가지고 하나 찍었는데 하필이면 또 틀렸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았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번과 3번은 굉장히 대중적인 지문에 해당하니까 그것을 찍었을 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4번을 보시면은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학안전기술협회가 회비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 한 회부 납부 통지, 회비를 납부하라고 명령하는 테마인데, 여기 총포화학안전기술협회가 사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이거든요. 공적인 기관에서 회비 납부하라고 한 통지는 당연히 처분성, 의무에 영향을 주니까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실제로 최신 판례 특강할 때 그냥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제가 나왔었던 내용이죠. 사실 2번 보기도 마찬가지. 2번 보기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맞췄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을 했고, 4번 보기 보시게 되면은 총포 도검 화학류 안전관리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 공법인이라고 하는 이 협회가 회비 납부 의무자에서 하는 회부 통지는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최신 판례 특강 때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24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최신 판례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째 21번 오답률 54.37%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1번 문제는요, 사실 좀 숨이 턱턱 막힐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20번 이후의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약간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 지문 길이 굉장히 길지, 그 다음에 생소한 내용이지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문들이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실보상이 뭔데?
적법한 공행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손해가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고 또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국가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번 보자고요. 구소하천법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뭔가 땅이 편입이 되게 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고 있대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관리청의 재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한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명할 수가 있다. 자, 이 판례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여러분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을 청구한 거고, 손해배상은 위법한 권리 행사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 손해 입게 되었을 때 돈 달라고 하는 소송이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적법한 테마, 위법한 테마. 적법이면서 위법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이지 두 가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테마는 손실보상으로 봤었던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손실보상으로 본 사안이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려면은 1번을 골랐어야 될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워낙 생소한 지문이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었겠지만 이런 생소한 지문도 다 행정법 이론에서 출발한 개념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더라. 실제로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제 수업 시간 때. 그래가지고 맞힐 수도 있었던 문제였었다라고 보셔주고 싶고요. 2번 볼게요. 구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 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전염병 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거는요,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른다라고 하시더라도 사실 센스, 감각적으로 좀 풀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행정법이 맨날 판례 같은 것을 되게 많이 형성하는데 판례에서 되게 좋아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개별적으로 따져본다, 그 다음에 뭐 합리적, 타당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하나가 뭐지라고 따져보게 되면은 시간만 많이 끌게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는 뭔가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하는 거구나.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3번 지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은 재방부지 및 재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으로 되어 국유로 되어 있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는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보상 방법을 유수지에 대한 것과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사실 이거는 이제 판례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인 건 맞겠지만 여러분 문맥상 내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됐대요. 국유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유로 되는 바람에 소유자가 입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특별한 희생을 입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니까 소유자한테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맞겠구나. 수용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4번은 제 수업 때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익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익사업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냐, 공공필요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 방향이 완전 달라져 버리게
되고 또 손실보상 인정 여부가 완전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목적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요.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희생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들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 필요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땅을 수용할 수 있고 땅을 사용할 수 있고 땅의 개발 같은 걸 제한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공 필요에 해당하면은 특별한 희생으로 연결되게 될 수가 있고 당연히 보상을 해주게 돼요.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판례가 개인적으로 막 판단을 해보는데 이 사안은요. 공공 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안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사안이었기는 했었습니다. 이건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테마는 여기에 해당하는 테마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근거로 나중에 땅을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제한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죠. 결국은 이제 정답을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의외로 1번에서 고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봤다시피 1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답률, 오답률 4위에 해당하는 25번 문제 보려고 합니다. 자, 항고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항고소송의 피고 처분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 보기 보시게 되면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나와 있으니까 처분청을 피고로 한다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자, 2번도 사실 이거는 제 모의고사 때 되게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이기도 했었는데 피고경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피고경정은 내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다른 소송 요건, 원고적격, 다른 뭐 처분성, 관할 이런 건 다 문제가 없었었는데 피고 하나만 이상한 거예요. 피고만 잘못 지정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 판결한다는 거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하 판결하기보다 소송 중간에 피고만 바꿀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를 피고 경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피고 경정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가 쟁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심 끝날 때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송에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소송 전까지만 할 수 있는 테마들이 있고 2심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테마 있고 상고심까지 할 수 있는 테마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역시 수업 시간 때 다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 경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가 허용된다. 아마 요 지문이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생소한 패턴일 수가 있지만 모의고사 때 다 대비가 됐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3번 처분 등이 있은 뒤에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되었다. 승계를 계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계가 되었다.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분 등에 대한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한다. 여러분들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사실 모순이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요게 정확해야 안다라고 하면은 이거 찍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함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2번이 약간 좀 뭔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번이냐 뭐 이런 거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을 수도 있을 텐데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점만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4번 대리기관이 대리관계. 여러분 대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해주는 관계를 대리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장이 권리를 행사해야 될 사안인데 동작구청장한테 그 권리를 잠깐 좀 네가 대신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작구청장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대리하는 행정청이라고 해서 대리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얘는 대리를 좀 받는 입장이겠네. 받는 게 한자로 피라고 얘기하죠. 피. 우리 피해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니까 피대리인, 피대리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동작구청장이 A라고 하는 국민한테 어떤 권리 행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서울시장이 해야 될 권리를 동작구청장이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는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한 것으로 효과가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리 행사를 할 때 이 동작구청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서울시장의 대리를 받아서 온 사람에 불과하지 원래 내 권리는 아니야, 내 권한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대리 관계를 표시했대요. 즉 대리기관이 동작구청장이잖아요. 동작구청장이 대리관계를 표시했다는 이야기는 이건 서울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다는 뜻이겠죠. 피대리행정청,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을 피고가 되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국민 입장에서도 아 너는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서울시장의 권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서울시장이 피고가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2번과 3번 중에서 약간 고민을 해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답은 3번을 고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틀렸을까라고 좀 고민해 보니까 승계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과 귀속되는 쪽에서 책임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틀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공부를 제대로 한 케이스는 아닌 거겠죠. 항상 항고소송에서 피고는 처분청이 되야 하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률 5위 11번 문제입니다. 30% 정도의 오답률을 갖고 있었어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국법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은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이 된다. 제가 이거 사실관계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여러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보다 스킬적으로 접근하자고요. 역대 공무원 시험에서 뭐 소방이든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뭐 군무원이든 경찰이든 뭐 다 망라해가지고 이 지문이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바꾸는 문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요거를 뭐라고 바꾸냐면은 소급하여라고 바꿔요. 제가 예전에 수업 때도 이런 문구 나오면은 그때부터가 맞고 소급하여는 다 틀린 거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문제를 맞추는데 초점 맞추는 게 우리의 시험 스킬이니까 그때부터는 소급하여랑 바꿔나오는데 소급하여가 틀린 지문이고요. 이게 맞는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2번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불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거에 따라 시행규칙 등 불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 아무 문제가 없죠. 법률에서 이거 불령으로 정해라 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령으로 정하게 되면은 그 불령은 법규명령으로서 당연히 국민한테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거구나.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 그러면 행정규칙은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한테 업무 처리 지침을 주거나 근무할 때의 그 지침 같은 그것들을 넘기는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내부규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을 지켰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는 충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자, 여러분들 행정규칙은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만들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 각 전국에 있는 소방청을 몇 군데 좀 돌아다녀 보다가 너무 이제 복장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은 슬리퍼 신고서 질질 끌고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바지 입고 다니고 있고, 뭔가 근무 기간이 좀 안 잡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너 근무할 때 반바지 입지 말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지 말고 정식적으로 옷을 갖춰서 입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행정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규칙은 문서로 나올 수도 있겠고 말로 나올 수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복장 규정 같은 거, 근무 규정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 행정규칙을 발령을 할 때 상위법에 위임받아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위임받지 않고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당연히 효력을 갖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헷갈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위임이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이건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은 위임 없이 만들어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 점만 중심만 잘 잡고 있으시면, 보편적인 개념만 잘 잡고 있으시면은 틀리지 않았을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과 재량권 행사의 준칙, 재량준칙이라고 불리는 것은 좀 특이한 행정규칙이죠. 원래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 즉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얘네들은요 각각 그 원리가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 외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내용이 만약에 관행이 이루어지고 자기구속 원리에 따라서 되풀이 시행되어서 국민한테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게 하필이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마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상위법과 결합해가지고 외부적 효력을 갖기도 하고, 재량준칙이 관행과 만나가지고 일종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형성해서 준법규가 되게 되면은 외부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은 헌법소원 대상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보셨을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시는 때문에 3번 지문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왜? 위임이 없는데 효력이 발생한다.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부를 똑바로 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틀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3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틀렸었던 베스트 5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일단 보편적인 지문이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 보편적인 이론이 출제되기 때문에 막 이상한 이론 같은 거 찾아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을 공부하시되 단 정확하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법을 100% 다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학원에서 강사들이 강조하는 지문들과 이론들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뭐 기출문제만 암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공부하실 때 하나하나 원리를 접근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설사 조금 생소한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충 감각적 리걸 마인드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충분히 문제 맞출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신 판례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신 판례 같은 것들 특강을 하죠. 그런 것들도 소방직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가 안 나오니까 제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신 판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2주 전, 3주 전 뭐 그쯤에는 최신 판례 특강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어서 가시면은 다음 시험에선 고득점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제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한 용기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합격해야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시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기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 놓지 말고 그걸 토대로 열심히 한 발짝 한 발짝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내년에는 여러분들은 소방대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선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좋은 테마가 있으면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